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의 일생을 살펴보고 그의 학자로서의 삶, 그리고 성공한 기업가로서의 삶, 그리고 정치적 생애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바라보는 안철수는 그가 젊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저 내성적이지만은 책을 많이 읽고 또 공부도 좀 잘하는 그런 어린이였고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랩이라는 백신 회사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나름의 바른 생각으로 기업을 꾸리고 사회에도 어느 정도 공헌할 줄 아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어느 순간인가 변하게 됩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안철수로의 변모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추정하건대 그 시기는 그가 약 40이 좀 넘었던 시기, 그가 44이 되면서 안철수 연구소의 대표 직함을 떠나서 안랩의 이사회장을 맡고 포스코에서는 사회이사에 선임되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후 바로 안철수는 펜실베니아에 있던 와튼 MBA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즈음해서 당시의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정치권에서의 러브콜을 또한 받게 됩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다음 목표가 정치가가 되는 과정에서 안철수라는 사람은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서 차근차근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안철수가 뛰어들었던 IT 백신 분야에서 안철수의 안랩은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무이한 독보적 존재였으며 사업의 특성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여러 공기관 등의 인맥이 형성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 힐링 캠프에서 룸사롱을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다 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아무튼 이쯤에서 중요한 것은 안철수가 2001년에 부인 김미경 교수가 문정동 회밀리타운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4억 5천만 원짜리를 2억 5천만 원으로 다운 계약서 작성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재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청렴성과 윤리 도덕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이 되고 만 것이죠. 물론 이건 부인이 한 일이기에 본인에게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중을 대표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본인의 가정을 단속하지 못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결점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가로서의 안철수에게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1999년 안철수가 38살이 되던 시절 그가 만든 회사 안랩에서 안철수에게 발행했던 BW, 일명 신주 인수권부 전환 사채 문제입니다. 우선 BW라고 하는 그 주식 용어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용어의 개념은 좀 이렇습니다. 어느 주식 회사가 경영함에 있어서 금전적인 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경우에 이 회사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개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채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업은 이 돈을 빌리는 대신에 사채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되어서 별개로 기업은 새로운 주식을 낼 경우에 이 주식의 시세와는 관련 없이 지정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한 주당 1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고 몇 년이 지나서 주식 거래가가 주당 500원이 되었다고 해도 이 채권자는 이것을 1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100원보다 낮은 거래가가 형성되었다면 굳이 주식을 인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는 권리 포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100원에 살 수 있는 주식이 현 시세가 500원이라고 하면 채권자는 이를 회사로부터 바로 매입을 해서 바로 시중에 판매를 하게 되면 400원이라고 하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이라 약간 의아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 저는 안 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하는 게 좋지요. 주식 투자하고 주식 투기하고는 다릅니다. 투기는 단타성으로 해서 돈을 뭐 버는 거고, 투자는 이제 장기간 봐서 그 기업의 이윤 냈을 때 배당금을 같이 받는, 그러니까 그런 투자 형태겠죠. 그러니까 두 개가 좀 다릅니다. 어, 자, 이제 안랩과 안철수로 돌아가 보시죠. 1999년 IT 붐이 한창일 때 이 BW는 IT 업계에서 약 100여 건 정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 100여 건 중에 안랩의 BW도 들어있는 것이죠. 안랩은 안철수에게 BW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안랩은 안철수로부터 돈 3억 3,900여만 원을 지원받고 이자로 복리 10.5%를 주는 것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한 주당 1,710원의 안랩 주식을 살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이라는 권리를 안철수에게 줍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2001년 10월 13일에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서 당시에 한 주당 거래가가 대략 한 2만 원 정도이던 안랩의 주식을 한 주당 1,710원에 146만 주를 매입해서 주식 부자가 됩니다. 어떤 이는 이 당시에 안철수가 안랩을 만든 사람이고 안랩의 최고 경영자였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안철수 BW는 두 가지의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안철수의 안랩이 자금이 필요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된 것인데 안철수는 사실상의 본인 기업인 안랩에 사채를 내놓으면서 너무 큰 이자를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복리 10.5%는 그야말로 엄청난 골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금융 시세로도 약간은 비합리적인 이율이며 이 결과로 안랩은 안철수에게 엄청난 이자를 주게 됩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합법을 가장하여 안랩의 경영 이윤을 안철수에게 간접적으로 빼어주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바로 신주 인수권이라는 권리를 통해서 얻은 주식인데 이 주식 권리를 이용해서 146만 주를 헐값에 매입하고 이후 무상증자를 통해서 안철수는 51%라고 하는 안랩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합법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이것을 통해 경영권을 보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을 매입했던 25억 원이라는 돈 역시 결론적으로는 안철수가 아닌 안랩의 고리로 빌려줬던 사채가 그 자금의 원천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그 주장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결국 바르지 못한 경영 방식과 회계 방식으로 본인이 안랩의 최대 주주에 오르고 이걸 통해서 기업 지배를 했다는 일부의 지적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런 방식이 횡행했다고는 하지만 본질은 이러한 방식이 올바른 기업 운영과 부합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제19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안철수 후보는 대기업을 손보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가 말했으니 우선은 그의 말을 믿어줘야겠죠. 저도 그 말을 믿었으나 그의 과거사를 살펴본 결과 저는 그가 말한 약속이 과연 실현 가능한 약속인지가 매우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느라고 나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준비했었는데요. 다 하지는 못하고 다음 회차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물론 다른 패널들과 함께 농담도 섞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안철수가 와튼의 이 MBA 과정을 수료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카이스트의 석자 교수로 들어앉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부인이 김미경까지 같이 석자 교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른바 1+1이라고 하죠. 근데 이
석자 교수가 되는 과정에 힘을 쓴 사람이 바로 정문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정문술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그 지금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의 기조실,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카이스트에 300억을 쾌척하고 석자 기금으로 내놓고 안철수를 교수로 쓸 것을 뭐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가 카이스트 석자 교수가 됐고, 그 부인은 뭐 1+1 개념으로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석자 교수가 됐다. 그리고 안철수도 60여 건 이상 논문을 써야 카이스트의 석자 교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가 뭐 3건 정도의 그런 논문을 가지고 카이스트의 석자 교수가 됐다. 이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정문술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중앙정보부 출신이다. 이 부분이 나름대로 저는 굉장히 큰 신선한 충격이었고, 더군다나 이 사람은 공무원 공직 생활을 하다가 이후 나와서 라이코스 한국 지점이 돼야 되나요? 뭐 라이코스라고 아시죠? 라이코스 검색 엔진, 엠파스, 다음, 뭐 네이버 이렇게 이제 IT 붐이 일었을 때 굉장히 곽강받던 그런 포털 사이트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에 사장으로 앉게 됩니다. 약간 의아한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공직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나와서 사업을 한다. 그리고 그와 병행해서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반도체 제작 관련 어떤 장비를 만드는 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그런 사업을 하죠. 처음에는 잘 나갑니다. 잘 나가서 뭐 곽강 주목받는 그런 업체가 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해서 결국은 뭐 지금 현재 주가는 크게 좋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정문술이라고 하는 사람 데이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검색을 해봐도. 그런데 그 사람이 출신이 국정원이라는 점, 그리고 이후 라이코스 대표였다는 점. 라이코스는 1999년에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면은 SK 네이트, SK라는 회사는 과거에 전두환 정권 하에서 KT 밑에 있는 뭐 하청업체 비슷한 그런 작은 회사였는데, 이동통신업을 내면서 굉장히 좋은 주파수, 당시에는 황금 주파수를 할당받았던 그런 업체고, 그걸 통해서 SK텔레콤 지금의 그 회사를 만든 회사이고요. 그리고 워낙은 또 금호 석유 화학이라고 하는 석유 정제업, 그리고 판매업을 했었죠. 그런 회사가 워낙은 IT나 인터넷 쪽에는 기반이 없었습니다만, SK가 라이코스를 먹게 됩니다. 인수하게 돼요. 이러면서 탄생한 게 뭐냐면 네이트죠. 네, 네이트. 우리 싸이월드 아시죠? 네이트가 굉장히 뜨게 되고, 미니홈피가 뜨게 되고, SK는 도토리를 팔아가지고 굉장히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뭐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SK의 IT 인프라는 결국 라이코스에 기반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런 정문술이 안철수를 밀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 그리고 안철수는 V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뭐 재벌 총수, 그리고 그들의 2세 또는 3세가 주축을 이루는 어떤 그룹을 가지고 있다는 거, 뭐 V3라고 해서 뭐 V자를 좋아해서 그래서 V 소사이어티라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안철수라고 보여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안철수가 거기 대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역시 SK 최태원 회장도 들어있죠. 예, 들어있고, 이 V 소사이어티가 과거 어느 시점인가 또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선 안철수 후보의 얘기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죠. 재벌을 개혁하겠다. 사면을 하면 안 된다. 물론 바로 앞에 또 박근혜에 대해서 사면을 해줘야 된다.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는 뭐 사면해주면 안 된다. 여러 가지 말을 바꾸는데,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는 사면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면을 V소사이어티에서 요구를 하고 모두 전원 서명을 합니다. SK 최태원 회장을 사면해 달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과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재벌을 바로잡을 수가 있을까? 또 내지는 사회 정의를 바로잡을 수가 있을까? 아니면 썩어 빠진 검찰이나 경찰 또는 법원을 제대로 올바로 세울 수가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다?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안철수는 본인의 정치적 철학이 없다는 그런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뭔가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주장이 뚜렷할 텐데 이 사람은 시시각각 그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거나 이런 형식으로 바꿉니다. 정책과 노선을 바꿔요. 그럼 그 얘기는 무엇이냐? 첫째, 자기 컨텐츠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자기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외에 타인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삶에 대해서 정치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치적 철학이 없다는 거죠. 부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게 된다는 거죠. 특히나 정치권에 많이 오랜 동안 몸을 담았던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떤 권력을 잡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주장이나 또 내지는 그 사람이 정치적 신념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그쪽으로. 그래서 안철수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건 뭐 저만의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저의 말도 들어보시고, 또 지금 공중파 얘기도 들어보시고, 또 다른 팟캐스트나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안철수를 판단하셔야겠죠. 제가 이제 진리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좀 위험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 사람이 개인적인 이익이나 어떤 기업의 최대 이윤을 끌어내는 그런 기업의 생리에 맞는,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가 정치인으로서는 전혀 다른 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행복, 절대 다수의, 되도록이면 여러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업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삶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오로지 기업의 최대 이윤만을 생각하게 되는 게 그게 바로 기업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왓튼스쿨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 그러니까 이 MBA 과정을 밟았다고는 하지만 그게 정치적으로 공부를 했다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수양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자, 아무튼 오늘 정치 캠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의 일생을 살펴보고 그의 학자로서의 삶, 그리고 성공한 기업가로서의 삶, 그리고 정치적 생애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바라보는 안철수는 그가 젊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저 내성적이지만은 책을 많이 읽고 또 공부도 좀 잘하는 그런 어린이였고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랩이라는 백신 회사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나름의 바른 생각으로 기업을 꾸리고 사회에도 어느 정도 공헌할 줄 아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어느 순간인가 변하게 됩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안철수로의 변모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추정하건대 그 시기는 그가 약 40이 좀 넘었던 시기, 그가 44이 되면서 안철수 연구소의 대표 직함을 떠나서 안랩의 이사회장을 맡고 포스코에서는 사회이사에 선임되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후 바로 안철수는 펜실베니아에 있던 와튼 MBA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즈음해서 당시의 여야를 막론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본인의 가정을 단속하지 못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결점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가로서의 안철수에게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1999년 안철수가 38살이 되던 시절 그가 만든 회사 안랩에서 안철수에게 발행했던 BW,
일명 신주 인수권부 전환 사채 문제입니다. 우선 BW라고 하는 그 주식 용어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용어의 개념은 좀 이렇습니다. 어느 주식회사가 경영함에 있어서 금전적인 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경우에 이 회사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개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채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업은 이 돈을 빌리는 대신에 사채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되어서 별개로 기업은 새로운 주식을 낼 경우에 이 주식의 시세와는 관련 없이 지정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한 주당 1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고 몇 년이 지나서 주식 거래가가 주당 500원이 되었다고 해도 이 채권자는 이것을 1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100원보다 낮은 거래가가 형성되었다면 굳이 주식을 인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는 권리 포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100원에 살 수 있는 주식이 현 시세가 500원이라고 하면 채권자는 이를 회사로부터 바로 매입을 해서 바로 시중에 판매를 하게 되면 400원이라고 하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이라 약간 의아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 저는 안 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하는 게 좋지요. 주식 투자하고 주식 투기하고는 다릅니다. 투기는 단타성으로 해서 돈을 버는 거고, 투자는 이제 장기간 봐서 그 기업의 이윤 냈을 때 배당금을 같이 받는, 그러니까 그런 투자 형태겠죠. 그러니까 두 개가 좀 다릅니다. 자, 이제 안랩과 안철수로 돌아가 보시죠. 1999년 IT 붐이 한창일 때 이 BW는 IT 업계에서 약 100여 건 정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 100여 건 중에 안랩의 BW도 들어있는 것이죠. 안랩은 안철수에게 BW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안랩은 안철수로부터 돈 3억 3,900여만 원을 지원받고 이자로 복리 10.5%를 주는 것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한 주당 1,710원의 안랩 주식을 살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이라는 권리를 안철수에게 줍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2001년 10월 13일에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서 당시에 한 주당 거래가가 대략 한 2만 원 정도이던 안랩의 주식을 한 주당 1,710원에 146만 주를 매입해서 주식 부자가 됩니다. 어떤 이는 이 당시에 안철수가 안랩을 만든 사람이고 안랩의 최고 경영자였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안철수 BW는 두 가지의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안철수의 안랩이 자금이 필요해서 전환 사채를 발행하게 된 것인데 안철수는 사실상의 본인 기업인 안랩에 사채를 내놓으면서 너무 큰 이자를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복리 10.5%는 그야 여러 정치권에서의 러브콜을 또한 받게 됩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다음 목표가 정치가가 되는 과정에서 안철수라는 사람은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서 차근차근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안철수가 뛰어들었던 IT 백신 분야에서 안철수의 안랩은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무이한 독보적 존재였으며 사업의 특성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여러 공기관 등의 인맥이 형성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 힐링 캠프에서 룸사롱을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다 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아무튼 이쯤에서 중요한 것은 안철수가 2001년에 부인 김미경 교수가 문정동 회밀리타운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4억 5천만 원짜리를 2억 5천만 원으로 다운 계약서 작성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재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청렴성과 윤리, 도덕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이 되고 만 것이죠. 물론 이건 부인이 한 일이기에 본인에게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중을 대표하거나